네, 안녕하십니까. 예비 탐정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법학개론 채권법에 관련돼서 좀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뭐 시험에 일부 나오지만 가족법 관련돼서 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양이 좀 분량이 많은 관계로 채권법과 가족법을 1시간 내에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항만 요약을 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법 내용 중에 채권법이라는 것은 돈과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우리 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지금 텍스트에 나와 있죠. 2인 이상 또는 다수가 상호간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여기는 급부행위, 즉 돈을 주고받는 행위가 가장 기본이 되겠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주된 급부행위, 즉 주채무라고 해서요. 채권 관계를 결정짓는 본질적 의무, 즉 돈을 빌렸을 때 갚아야 되거나 또는 상대방한테 물건을 받았을 때 당연히 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대가를 줘야겠죠. 그래서 채권을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채권법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돈을 빌렸을 때 갚는 행위에 관련된 것들을 채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된 급부 의무는 뭐냐면 주된 급부 의무는 아까 말씀드린 본질적으로 돈을 급부, 즉 돈을 줘야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좀 나와 있지만 그거에 대한 부속적으로 뭐가 나와 있냐면 뭐 설명서나 보증서, 그다음에 약정서와 같은 교부 의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고 보시면 뭐 약정서나 설명서 그리고 보험 가입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말로만 너 돈 빌려줄래? 나 갚을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되지만 어떤 기관이나 또는 뭐 영리 목적의 어떤 기관들과 관련돼서 어떤 급부행위에 관한 채권이나 채무 관계를 만들 때도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채무라고 돼 있는데요. 주채무는 이제 주된 급부 의무를 얘기하겠죠. 이걸 주채무라고 우리가 약칭으로 표현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위반 시 취소가 불가능하며 부가적 손해의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채권과 관련돼서 채무가 있으면 내가 돈을 갚아야죠. 근데 일정한 날짜에 갚지 못하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로 나와 있는 게 뭐 설명에 대한 의무들이 이제 주된 급부분 주채무에 관련돼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좀 존재하고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고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고지 의무,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이런 요건이 있고 뭐 이자율 같은 경우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지 의무, 그다음에 통지 의무, 보고 의무 이런 것들을 채권상 의무의 종류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과 채권법이 앞 시간에 이제 물권법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채권법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통용이 돼요, 원칙이. 그래서 보편적, 국제적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법의 가장 큰 원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 즉 상대방과 신뢰를 지켜가면서 성실하게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물권법은 반대로 그 지역마다 물권의 대상이 되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 성격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는 안 돼 있잖아요. 사용권만 가지고 지금 공산당 정부에서 이게 팔고 있기 때문에 이 물권의 내용 자체도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제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인정이 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사용계약, 예를 20년 사용권, 50년 사용권, 100년 사용권 이런 식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우리랑 좀 컨셉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권법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꼭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 가장 전형적으로 지불받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의 목적, 즉 대상이 있는데요. 이행기를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급부의 실현 가능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즉 돈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냐, 갚을 돈을 갚을 수 있냐 이런 걸 봐야겠죠. 금전을 가액으로 상정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돈으로는 숫자상으로 이게 나오진 않지만 이게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재산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액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채권의 목적 등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의 종류가 있는데요. 특정물 채권과 불특정물 채권, 그 다음에 금전 채권, 이자 채권, 선택 채권 5가지 종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내부에 대해서는 법학개론 시간에 들어가기 너무 좀 장황하기 때문에 일단 5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의 효력이 있는데요.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없는 거는 뭐 채권이 되기 어렵겠잖아요. 즉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럼 뭐 2년 있다가 뭐 120만 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 실현 가능한 내용이죠. 이런 것들은 채권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꿔준 돈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은 갚지 말고 네가 뭐 복권에 당첨되면 돈을 돌려다오. 이런 식의 약정 같은 경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복권 당첨될 확률이 좀 어렵죠. 실현 가능성의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의의 채권 침해에 대해서 통설입니다. 즉 다수의 법학자들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 침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부러 고의적으로 채권에 관련돼서 이 채권을 집행하기 어렵거나 채권의 목적, 즉 돈을 돌려받거나 이자 받는 걸 달성하기 어려운데 이걸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행지체라는 게 있는데요. 이행지체는 채권의 효력과 불이행에 관련돼서 나온 겁니다. 이행기의 이행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책 사유로 인해서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를 이행지체라고 하고요. 급부의 제공이 없어야 하며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으로 법학 이론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위법한 이행지체, 즉 이행을 지체 일부러 늦춘 거죠. 일부러 못하는 경우 위법한 이행지체에 대해서는 강제이행 청구권, 이건 법원에 청구하면 되고요. 손해배상 청구권, 이건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발생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계약 해제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행불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체라는 건 좀 늦춰지는 거고요. 아예 그냥 갚지를 못하는 경우를 이행불능이라고 보셔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위법하고 채무자에게 규칙 사유가 있는 채무 이행 불가능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관련돼서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계약 해제권, 그 다음에 대상 청구권 등이 발생한다. 이렇게 법학책에서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의 불완전 이행은, 그러니까 채무에 대해서는 돈 갚은 거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는데 불완전 이행이라는 건 정확하게 뭐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80만 원밖에 못 갚았다. 이런 것들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채무의 불완전 이행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예로 이제 법학개론책에 많이 나오는 게 상한 음식물을 제공하여 배탈이 나게 한 경우, 돈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지급하면 그 사람 나한테 밥을 이렇게 제공해야죠. 식당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채권 채무 관계로 볼 수가 있는데 제대로 안 됐잖아요. 또 있죠. 명품을 수선하라고 했는데 제품을 망가뜨려갖고 아예 못 쓰게 한 경우. 그 다음에 수리를 잘못해갖고 뭐 AS센터에 맡겼는데 원물, 즉 가전제품을 훼손한 경우. 이런 것들을 그 불완전 이행의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완전 이행 청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얘기한 명품 같은 경우 가죽 같은 거 완전 손상이 돼가지고 이거 뭐 고칠 수가 없다 그러면 손해배상 해줘야겠죠. 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의 수령지체라는 게 있는데 채권자라는 건 돈 받을 사람이죠. 그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채무자가 이행을 했어요. 돈 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채권자의 수령지체라고 합니다. 수령 의무 위반에 대해서 즉 받아야 되는데 안 받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책임 충고가 가능합니다. 돈을 갚으려고 했는데 일부러 안 받는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일부 사례지만 이런 경우 책임 충고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채권자 대위권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 대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채권자 대위, 그러니까 다 대신 위치에 서가지고 행사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압류 가능한 권리에 대해서 채무자랑 돈 갚을 사람 얘기하는 거죠.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며 단초권이 있어요. 일신전속권. 그 사람한테만 반드시 그 사람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상속권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절대 건들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합니다. 즉 채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또 돈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내가 대신 그 돈 받아낼게. 이렇게 하는 것을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침을 알면서 채무자 자신의 일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나쁜 경우죠. 이에 대해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돈 받을 게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돈 받을 재산을 갖다 자식한테 상속을 막 시킨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 차명으로 막 넘겨버린다고 하면 내가 받을 돈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경우에 채권자 측에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 돈을 확보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그 분할 채권과 불가분 채권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분할 채권은 2인 이상의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존재할 거 2명 이상이죠.
개별적으로 분할되어 집행이 가능한 채권. 즉 쉽게 얘기하면 이제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 사람이 50만 원 빌려줬고 이 사람이 50만 원 빌려줬다. 근데 약정서를 50, 50 따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50만 원 가져가도 되고요. 가져가도 되죠. 즉 이렇게 돼 있는 걸 분할 채권이라고 합니다. 불가분 채권은 두 명이 한꺼번에 모아갖고 50, 50을 와서 100만 원으로 한꺼번에 통으로 넘겨주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100만 원을 변제해서 50, 50 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형식에서 각자 따로 약정서를 쓰고 그에 대해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를 우리가 이제 분할채권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돈을 여러 명이 합쳐서 빌려준 경우에 역시 합쳐서 한꺼번에 갚아야겠죠. 이런 경우를 불가분 채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증 채무는 뭘까요? 쉽게 보증선거예요. 예, 그거 관련된 채무를 얘기하는데 주된 채무와 동일한 급부를 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인의 채무. 즉 내가 빌린 건 아닌데 누가 돈을 빌리면 내가 보증을 서주잖아요. 그 순간에 이 사람, 즉 원래 돈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갚는 경우에 보증인이 내가 대신 갚아야겠죠. 이걸 보증채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독립성과 부종성, 보충성을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학개론책에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무슨 구상권이 뭐예요? 내가 대신 갚아주고 도로 돌려내나 하는 걸 구상권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여기 있는 친구가 돈을 빌려서 썼는데 이 친구가 돈을 안 갚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대신 갚아야죠. 갚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돈 대신 갚았으니까 도로 내놔라. 구상권 청구를 원래 빌려갔던 사람한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연대채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수인이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그 전부를 이행할 채무를 부담하며 그중 1인이 채무 전체를 급부, 즉 다 갚아버리는 경우에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제도를 연대채무라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 명의 채무자가 있어요. A, B, C가 있는데 이 셋이 같이 이제 연대 채무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 A, B, C 중에 C가 돈이 좀 남아가고 C가 다 갚아버리면 A, B도 같이 한꺼번에 그 채무가 사라져버리는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연대 채무라고 합니다. 채무의 변제가 있는데요. 급부가 실현되면 되죠. 급부의 실현은 뭐라고요? 급부가 좀 어려운 용어인데 민법이 개편되면 아마 밖을 가서 돈을 갚는 행위 또는 줘야 할 돈을 주는 행위 이걸 급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급부가 실현되면 채무의 변제가 된 거죠. 돈 갚은 거니까 끝나는 거고요. 단 이자에 대한 것도 제대로 안 갚는 경우에 이자 채권은 또 따로 성립합니다. 채무의 상계라는 게 있는데 상계는 뭐예요? 우리 속칭 말하는 퉁친다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표현하죠.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권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대등액을 상호 소변시키는 경우에 즉 제가 이 사람한테 1,000만 원 갚을 돈인데 이 사람 나한테 1,000만 원 갚을 돈이 있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우리 퉁치자고서는 둘이 1,000만 원 다 날려버리는 거죠. 이거를 채무의 상계라고 합니다. 서로 계산해갖고 끝을 내버린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의 소멸이 있는데요. 채권 소멸 관련돼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채무의 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쳐서 다시 만든다 이런 개념인데요. 그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동시에 동일성을 상실한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을 채무의 경계라고 합니다. 현대법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념만 있다 아시고요. 시험에도 거의 안 나옵니다. 채무의 면제는 뭐냐?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1,000만 원 받을 돈 있는데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친구 관계니까 내가 친구 관계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끝내자 하고서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그냥 네 돈 안 받을게 하고 정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채무의 면제라고 하고요. 또 기타 사항에 있어서 뭐 사망을 했다던가 하는 방식에도 죽어버리면 돈 받을 상황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의 마지막으로 채무의 혼동이라고 있는데요. 채무의 혼동은 뭐냐면 동일인에게 채권과 채무가 귀속되게 되면 채권이 소멸되는 이런 상황 같은 경우를 채무의 혼동이라고 합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세요. 법인을 인수합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법인을 이쪽 법인에서 합쳐가지고 회사 두 개가 하나로 합쳐졌는데 이제 받을 것도 있고 줄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돈 관계가 있는 법인끼리 합쳐지잖아요. 그런 경우에 원래 같은 몸으로 됐으니까 이제 가족이 됐는데 그 이전에 내가 받을 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가 채무가 좀 헷갈리겠죠. 이런 경우를 채무의 혼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개념만 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이게 채권법 관련해서 또 법무사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 같이 아주 복잡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계약을 해야겠죠. 채권 관계는 계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을 해야지 뭐 돈을 주고 받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가 이루어진 합의, 즉 내가 너 돈 빌려줄게, 난 이걸 쓸게
이런 식으로 하는 합의적 행위를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두로 한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그 채권 관련된 법에서는 말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돈을 갈 때 현금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최근에 계좌이체가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돈이 오간 근거는 분명히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돈이 실제로 갔고 이자도 갚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4가지 자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당연히 읽어보시면 너무 쉬우시죠? 그래서 이건 설명 안 하겠습니다. 계약의 종류가 있는데요. 전형 계약과 비전형 계약이 있습니다. 채권법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전형 계약은 민법상으로 아예 이게 계약 자체가 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식을 민법에 따라서만 해야 되는 계약을 전형 계약이라고 하고요. 비전형 계약은 그러니까 지네 마음대로 계약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민법에는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법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구두 계약을 하던 마음대로 하는 계약, 자유로운 프리스타일 형식을 비전형 계약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증여, 매매, 교환, 소비 대차, 사용 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 광고, 위임, 임치, 조합, 그다음에 종신정기금, 화해 이거는 전부 다 민법에 아예 법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항으로. 그래서 이건 죄송하지만 좀 암기하셔야 돼요. 자, 계약의 종류에 보시면 종류 중에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편향적이거나 쌍방이냐 이런 개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쌍무계약 같은 경우는 그 대가를 의민을 가지는 계약, 즉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민법에 나와 있는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이런 것들은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쌍방 간의 계약을 쌍무적 계약이라고 하고요. 편무계약은 그렇지 않은 계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의 반대 개념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무상소비대차, 무상위임, 그 다음에 유상임치 등이 편무계약, 즉 단편할 때 그 편자를 쓰거든요. 편향적인 어떤 차원에서 진행되는 계약을 편무계약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이라는 게 좀 어렵죠. 죄송하지만 민법 용어 바꿔야 됩니다. 바꾼다고 해요. 그래서 바꿀 것 같은데 낙성계약은 당사자의 협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즉 승낙했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것을 낙성계약이라고 하고요. 요물계약은 물건의 현실 인도 및 급부를 해야만 성립하는 계약. 지금 이제 나와 있죠. 실제로 뭐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예, 이거는 갖다가 우리 요물계약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여, 뭐 이렇게 물려주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용대차, 현상광고, 무상소비대차, 그 다음에 무상위임, 유상임치 이런 것들이 요물계약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거 좀 어렵지만 좀 암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이 있는데 계약 종류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유상계약은 대가적 의미가 있는 경우, 대가에 대한 관련된 대가를 뭐 주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유상계약, 보통 이제 돈을 빌려줄 때 이자 주는 게 대표적인 그 대가가 해당되겠죠. 무상계약은 대가는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심지어 뭐 그냥 기부하는 계약도 해당됩니다. 나 기부하겠다. 이것도 계약에 해당합니다. 근데 내가 얻을 건 없잖아요. 오히려 주는 행위겠죠. 이런 것들을 대가적 의미가 없는 걸 무상계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은 한쪽에서는 청약을 해야죠. 요청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나랑 계약하자. 이렇게 요구하는 쪽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승낙을 해야 됩니다. 즉, 청약과 승낙이 이 채권법에서 계약 성립의 양대 기본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립한 의사가 합의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청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쪽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계약을 청약이라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청약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청약이 체결되면 청약자가 일방적인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승낙 같은 경우에는 청약에 대한 대응하는 개념이죠. 청약의 수령자, 즉 내가 이거 좀 해줘. 너한테 내가 이거 원해 했을 때 그래 내가 해줄게 하고 하는 걸 승낙자라고 하겠죠. 그래서 청약 수령자의 의사표시를 승낙이라고 합니다. 승낙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유용하겠죠. 요구한 사람에 대해서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 청약은 불특정 다수한테도 가능하지만 승낙은 요청한 사람 한 명한테만 가능하고요. 승낙 기간, 뭐 저쪽에서 의사표시했을 때 어느 내 하겠다 그런 기간이 있다면 기간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원시적 불능인 계약체계라서 애초부터 불능인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인 계약이어야 되고요. 애당초 말이 안 되는 계약인 경우 있잖아요. 돈이 1억밖에 없는데 가가지고 야, 너 100억 빌려줘.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당사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고요. 상대방은 그 불능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 대단히 중요하죠. 전혀 모르는 상태고 그저 착한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에 원시적 불능인 계약이 성립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정해제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채무자의 귀책사유, 즉 채무자는 돈 갚을 사람 얘기예요. 돈을 갚을 사람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채무이행이 상당 기간 지체된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법정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행의 최고라는 거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자꾸 이제 그러니까 보채는 거예요. 빨리 해라 하고 하는 걸 최고권이라고 합니다. 최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죠. 야,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한테 너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이 계약 자체는 네가 기간 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겠다 하는 것을 법정 해제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기행위라는 건 뭐냐면 기간 내에 이행되어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을 즉 기간을 정했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을 정기행위라고 합니다. 정기행위는 최고행위를 채권자가 하지 않아도요. 자동적으로 해제권이 발생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해가 충분히 되시라 봅니다. 그 다음에 그 계약의 유형 중에 증여와 교환 관련해서 좀 드릴 건데요. 증여는 뭐예요?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거 증여 많이 보셨잖아요. 무상이죠. 예. 교환은 당사자 간의 금전 및 재산권을 이정할 것을 약정하는, 맞바꾸는 거예요. 이걸 교환이라고 합니다. 소비대차하고 사용대차가 있는데요. 무상으로 금전이나 금전 대체물, 쌀, 보리, 옛날에 이런 개념이 있었죠. 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반환하고자 약속한 경우 이걸 쓸 목적으로 빌리는 개념을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사용대차는 소비라는 건 이제 써서 없애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사용대차는 자동차나 도구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반환하고자 하는 계약을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차의 개념 이제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이 소비대차나 사용대차는 지금 둘 다 중요한 게 뭐냐면 무상이라는 개념을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임대차는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물건을 사용하는 계약. 다시 말씀드리면 소비대차와 사용대차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상이라는 개념이고요. 그 이외에는 임대차입니다. 즉 사용료를 지불하게 돼 있죠. 지불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임대차라고 합니다. 우리가 월세 들어간다고 그러죠. 이걸 보통 임대차 거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과 도급이 있는데 고용은 뭐예요? 내가 채용해서 그 사람한테 월급을 주는 행위를 얘기하고요. 도급은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한 계약. 보통 보면 이제 하도급이라고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즉 그 어떤 건물을 져놓고서는 공사대금을 받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도급이라고 하겠죠. 현상 광고는 광고자가 일정한 행위를 한 자에게 보습을 지급하는 계약. 이거 이해가 안 돼. 저도 이거 현상 광고 처음에 모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개를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개를 찾아서 데리고 오면 300만 원 주겠다. 이게 현상 광고예요. 즉 그 개를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광고의 목적이 달성이 됐잖아요. 달성이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현상 광고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어려웠는데 나중에 개 찾아주는 게 현상 광고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위임과 임치 조합이 있는데요. 그 위임과 임치 조합은 임시로 물건을 보관시키는 계약을 임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 임치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종신정기금과 화해라는 게 있는데요. 종신정기금은 상대방이 종신으로 금전 및 기차 대체물을 교부할 것을 약정한 채권 계약을 얘기합니다. 종신정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같은 경우가 물론 보험 상품으로 돼 있지만 성격상으로 보면 종신정기금하고 비슷하죠. 연금 같은 경우가 이런 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화해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합의로 분쟁을 종결하는 계약을 화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매, 돈 주고 사는 거죠. 예, 돈 주고 사는 건데. 그 다음에 그 대금의 지급과 재산권의 이정을 상호 약속한 계약을 일반적으로 매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라는 건 뭐냐면 사무를 처리하는 관리자와 본인 사이에, 즉 본인이라는 거 주인을 얘기하겠죠. 사이에 발생하는 법정 채권 관계를 얘기합니다. 사무관리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첫째는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타인을 위해 사무를 관리한다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무관리자는 법률상 의무가 없어야 하고요. 의무가 없어야 돼요. 의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왜? 관리만 하니까.
그 다음에 관리 행위로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건물 관리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사무 관리를 해요. 건물 관리도 사무 관리에 해당되겠죠. 건물 관리해 주는 거니까요. 문제는 뭐냐, 갑자기 자기가 세해 내주고 뭐 팔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사무 관리는 아주 소극적인 개념으로 누구의 어떤 관련된 재산상의 내용을 관리해 주는 소극적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부당이득은 뭘까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거죠. 그래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익을 손실자에게 반환하는 제도를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얻어야 될 이득이 아닌데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반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보통 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있는데요. 뭐냐면 불법행위를 했어요. 여기 나와 있죠.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그 다음에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책임능력 이런 것들이 다 성립조건으로 돼 있고요. 이를 통해 갖고 불법행위를 해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끼친 경우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의 불인지 상태에 대해서는 책임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이런 전제 조건이 있고요. 그다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해서 한 명한테 피해를 입혔다 하면 연대 책임 의무도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있는데 이건 좀 암기하셔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 있잖아요. 손해를 입은 사람이 내 돈 내놔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다음에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게 시효입니다. 이거 지나면 청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대상은 뭐가 있냐?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도 해당합니다. 최근에 이거 광범위하게 인정하기 시작을 했고요.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어디 부상당했다던가 뭐 죽을 뻔했다던가 하면 이런 것들도 장애 후유증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고요. 그 다음에 불법 행위, 즉 나한테 손해가 발생하게 한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소멸시효다. 이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부분에서 가정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민법상 내용 중에 가족과 관련된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족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대부분이 강행 규정으로 돼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임의 규정이 아니고 강행 규정이에요. 왜 그럴까요? 물권법하고 비슷해요. 물권법도 강행 규정이 많다고 그랬죠. 채권법은 좀 덜한데요. 왜 그러냐? 이걸 만약에 이 가족법을 강행 규정 안 하게 되면 사촌이랑 결혼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행 규정으로 해서 절대로 이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인정 안 하겠다 해서 정확하게 그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있고요. 근데 여기 나온 친족법, 상속법을 포함한 가족 관련된 법을 다 이 가족법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을까요? 친족과 가족의 범위가 나와 있겠죠. 그래서 배우자, 혈족, 그 다음에 인척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친족으로 규정하면서 친족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직계혈족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의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직계로 연결되어 있는 분들을 직계혈족이라고 하고요. 반계혈족은 자기 형제 자매와 형제 자매의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의 형제 자매 및 그 형제 자매의 직계 비속. 이거는 선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설명은 너무 복잡하니까요. 그 다음에 인척은 혈족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이것을 우리 가족법에서는 인척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깝다는 뜻이겠죠.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이고요. 4촌 이내의 인척이고요. 배우자까지를 친족의 범위로 해당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지만 실제로 뭐 상속이나 뭐 증여 그다음에 친권 관련돼서 막 되게 복잡할 때는 이거 범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시라도 암기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족의 범위는 친족과 가족의 범위와 관련된 가족법 내용을 보면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도 가족에 해당돼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한다. 같이 이제 먹고 산다는 개념이죠.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도 가족의 범위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혼인 같은 경우 결혼도 가족법에 나와 있겠죠. 만 18세 이상이 가능하면 신고를 하면 돼요. 예, 신고 구청이나 시청 가서 하시면 되죠. 혼인 무효 사유가 있어요.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당사자 사이에 혼인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가서 그냥 남자가 여자 좋다고 혼인신고하는 나쁜 사람은 가끔 있어요. 8촌 이내 혈족이 혼인한다. 이거는 사회 상규상 통념상 8족 이내의 혈족이 혼인하는 것은 좀 유교적 관념도 그렇고요. 모생학적으로 주장하시는 건데 그건 좀 과학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일단 사회 상규상 너무 가까이 있는
그 혈족이 결혼하면 이게 사이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해서 이게 정리해 놓은 게 있고요. 당사자 간의 직계 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데는 이제 해소가 된 거예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하게 좀 해놨고요. 당사자 간의 양 부모계의 직계 혈족 관계에 있었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혼인 무효 아예 안 돼요. 신고해서 공무원이 실수로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냥 무효가 돼버려요. 혼인 취소는 뭘까요? 일단 합법적으로는 결혼했지만 문제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래 빠이빠이 하고 정리해 주는 것들을 혼인 취소 사유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혼인 정령 위반, 즉 뭐 17세나 16세인데 부모 동의 안 구하고 결혼한 경우 해당되겠죠. 동의를 요하는 혼인에서 동의가 없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고요. 근친혼 위반, 근친혼 결혼 금지 규정 위반이 된 경우, 그다음에 중혼 금지, 부인이 2명이거나 남편이 2명 안 되겠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한번 결혼했는데 또 다른 여자를 갖다 놓고 또 부인을 2명을 법적으로 둬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악질적인 상대방의 사유를 알지 못하고 결혼할 때, 예를 들어서 저쪽이 파산이나 완전히 돈이 아무것도 없는데 돈 2인 척하고 사기 결혼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 상대방이 속아서 결혼했다든가 하는 경우 법원에서 이게 인정이 되면 무효는 아닙니다. 취소는 됩니다. 즉 이혼으로 정리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혼인의 효력은 친족 관계가 발생하고요. 남남인 상태에서 친족이 되고요. 동거, 협조, 부양, 정조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4가지 결혼의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고요. 특유 재산과 공유 재산의 관계가 발생합니다. 공유 재산이 뭐예요? 부부가 같이 만든 재산은 같이 공유하는 개념이 돼 있잖아요. 이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혼 같은 경우는 기본이 협의이혼이죠. 부부간의 협의에 의해서 우리 안 살겠다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재판상 이혼은 협의가 안 됐어요. 그럼 재판 가야죠. 가정법원 가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실거지약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다 해당돼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당연하죠.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방치하거나 그냥 소 닭 보듯이 하는 경우겠죠.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특히 사위가 장모, 장인, 장모를 때린다던가, 뭐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막 학대한다던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네요. 배우자의 상사가 3년 동안 불명인 경우,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남편이나 부인인데 3년 동안 없어졌어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런 경우에 해당되고요.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의 발생의 경우에도 재판상의 혼인 이혼 사유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혼의 효과는요, 면적 교섭권이 발생하죠. 자녀에 대해서 보통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산 분할 청구권, 돈 내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위자료 청구권, 상대방의 귀책 사유, 즉 바람을 피웠다던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던가 하는 경우에 야 미안하지만 나 너 산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좀 받아야겠어. 이게 손해배상 표현이라고 얘기한 그렇지만 위자료라고 해서 위자료 청구권도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후견이란 건 뭐예요? 후견이란 건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을 우리가 후견제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통상 4가지가 있는데요. 미성년 후견이 있고요. 피성년 후견이 있고요. 피한정 후견이 있고요. 피특정 후견인 제도. 이 4가지 종류를 일반적으로 후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상속 관련돼서 상속 개시의 사유가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사망을 상속의 개시 원인으로 얘기합니다. 즉 피상속이라는 건 내가 상속을 해줄 사람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돌아가시면 이때부터 상속 개시를 원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자연사망, 진짜로 돌아가신 경우도 해당되지만 실종선고나 인정사망, 그 다음에 부재신고 등도 상속의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사망인 경우에 사망신고 시점이 아닌 실제 사망 시점이 상속개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속 포기를 낼 때도요. 사망신고한 시점이냐 아니면 돌아가신 시점으로 하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왜 채무가 많은 상속 같은 경우에는 상속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어떻게 정리를 했냐. 그냥 실제 돌아가셔서 의사가 사망 판정 내린 시간 있잖아요. 요 시간을 기점으로 쉽게 얘기하면 상속 있잖아요. 채무를 상속을 하든 재산을 상속받든 간에 개시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 순위가 있는데 이건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식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직계촌속 위로 얘기하고요. 형제자매 사촌인의 반계혈족이 그러니까 없으면 그 다음 단계,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진행되는 상속의 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같은 경우, 이게 배우자 관련해서 그동안 그 가족법에서 상당히 많은 비난들이 있었어요. 왜? 이전에는 부인이 상속을 못 받게 돼 있었거든요. 법이 바뀌었죠? 바뀌어가지고 지금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직계비속, 즉 자녀와 부인은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에 속하게 돼 있고요. 직계비속, 즉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있죠. 즉 부모님하고 남편이 죽은 경우에 부인하고
남편의 부모하고 공동 상속인의 지위가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직계비속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즉 자식도 없고 부모님도 없는 경우에는 부인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습상속이란 게 뭐냐면, 대습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대를 뭐 이렇게 넘어간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상속 대상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비속이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즉 대신해 갖고 넘어가서 상속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상속 같은 경우 효력이 있는데요. 동사는 인도를 필요로 하지 않죠. 동사는 그냥 자동으로 그 사람 걸로 되는 거고요. 부동산은 등기가 필요 없지만 그 자동 상속이 되긴 해요. 근데 거래를 하려면 등기를 바꿔놔야겠죠, 내 걸로. 이런 내용이 상속의 효력으로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법정 상속분이라는 게 이게 법으로 정해서 이렇게 주어져야 되는 일정한 의무적 그 지분을 갖다가 법정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순위 상속인, 그러니까 자식이 3명 있다 그러면 다 3분의 1씩 받게 돼 있죠. 모두 균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단 배우자, 부인은 남편이 있죠. 생존한 분은 좀 틀립니다. 직계비속 또는 존속의 상속분의 5R, 50%를 가산합니다. 즉 1.5배를 더 상속을 받게 돼 있다. 이거 좀 아셔야 됩니다. 상속의 승인과 포기가 있는데요. 부모가 나한테 뭘 물려줬는데 이런 경우에 받을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부모가 빚이 있는 경우에도 빚도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해야 됩니다. 한정 승인은 뭐냐면 간단해요. 빚은 내가 못 받겠고 돈만 받겠다 하는 경우를 이제 한정 승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상속 포기는 빚이고 재산이고 싹 다 나 안 받겠다 이런 경우를 상속 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그 유언과 유증, 유류분이 나오는데요. 유언은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주겠다고 뭐 자기가 죽고 나서 뭐 해달라고 요구하는 걸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굴 대상으로 하는 게 혼자 떠들어도 돼요. 이걸 유언의 형식으로만 하면 되는데요. 자필에 의한 유언도 있고요. 녹음에 의한 유언도 있고요. 비밀 증서, 즉 숨겨놨다가 변호사 갑자기 꺼내는 경우 있죠.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수 증서에 의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은 여러 가지 형식이기 때문에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필 증서 유언인 경우에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써서 하는 경우 효력이 좀 크겠죠. 전문과 그다음에 작성 일자, 주소, 성명을 스스로 쓰고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되고요. 증인의 참여는 불필요합니다. 즉 필적 감정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증이라는 건 뭐냐면 유언자의 유언에 의해 자기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유언에 의해서 자식한테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겠지만 자식도 포함돼 있어요. 되지만 나 이 우물 딴 데 어디 기부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유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류분은 뭐냐면 근친자에게 법률상 보장되는 상속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유류분을 가지고 있는 그 권리자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직계비속과 배우자 같은 경우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법정유류분으로 되어 있고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같은 경우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법정유류분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경우에는 뭐 전부 다 이렇게 나눠 가지게 돼 있겠죠.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채권법상 보증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이게 항상 문제 풀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옳은 것은 바르지 않은 것은 막 꼬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것이니까 4가지 중에 틀린 거 고르라는 얘기예요. 주채무의 소멸로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채무를 대신 이행한 보증인은 원채무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하다.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이행이 가능하다.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로 존재한다. 뭘까요? 그죠? 나죠? 이게 채무 있잖아요. 채무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보증채무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갚아줬는데 열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돈 내놔 하고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죠? 여기 뭐라고 했어요? 구상권 불가능하다고 했죠? 거짓말이에요? 네. 민법상 사무관리의 성립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가 있어요. 사무관리니까 사무관리 해야겠죠. 예. 타인을 위해 사무를 관리한다는 의사. 그렇죠. 그냥 시킨 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관리자에게 법률상 의무가 있어도 관계없음. 이게 좀 애매하네요. 관리 행위로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되면. 그죠. 본인에게 피해가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답은 다죠. 그래서 법률상 의무가 없어야 된다고 제가 아까 강조점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무관리 같은 경우에. 마지막 문제로 상속 대상자의 상속 순위를 제대로 나열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죠.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 다음에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이 상속, 그러니까 가족법상의 상속 순위로 돼 있습니다. 자, 요약전리하면 채권의 종류와 관련돼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채권의 종류와 관련돼서 5가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계약 같은 경우 당사자 간에 서로 이렇게 의무자하고 권리자하고 둘이 있어야겠죠. 이건데 청약과 승낙이 2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고요. 특히 청약 같은 경우는 여러 불특정 다수한테 할 수 있지만 일단 승낙은 특정인한테만 승낙을 할 수 있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사무관리 같은 경우 아까 계속 말씀드린 사무관리 해주는 자가 당연히 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이런 책임 있는 사무관리에 대해서는 사무관리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은 상대방에게 좀 손해를 끼치면서 내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경우를 부당이득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반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족법, 상속법 관련된 걸 전부 다 통칭으로 가족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상속 순위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유언과 유증, 유류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좀 아셔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족과 인척, 뭐 이런 것 개념에 대한 그 정의 있잖아요. 이것도 참고로 좀 처음에 이해 안 되시더라도 도식화로 그려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